오늘 주제도 특히 최근에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현안으로 계속 터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제 책에 이제 그러한 유럽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이제 1976년 영국 그리고 1981년부터 83년 사이의 프랑스 요 사례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3분의 1 정도 시간은 책에는 없지만 현재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제가 이제 일관되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쭉 관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때 분명한 제 이야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0년 전 세계 인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전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냐? 그 정의부터 좀 다시 얘기하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좀 이야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거 일단 하나 전제입니다. 그 또 하나는 저는 분명히 신자유주의는 나쁜 거라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저는 윤리적이고 나름대로는 과학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책 내용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가장 제가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시대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든 아니면 사례를 말씀드리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뭐 진보파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나쁜 거고 뭐 극복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가령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죠.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지금의 한나라당 정권과는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달리하면은 그건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것이냐? 그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호사스러운 무슨 학술적인 물음이 아니라 우리 삶이랑 직결되는 물음인 거죠. 제가 이제 책에서 던지고 싶었던 물음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특정한 어떤 정책만 바꾸면, 그래서 한 나라의 정부가 그런 바뀐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면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살았던 좋지 않았던 시대가 끝나는 것인가, 그 문제.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죽기 직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기를 했었어요. 물론 저는 그 측면에 약간 자기 변명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비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그 한국의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깊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쓴 표현은 보수의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는 진보 대통령이었는데 보수의 시대에 집권한 진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변명적인 의도는 있지만 보수의 시대라는 인식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보수의 시대라는 건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얘기일 텐데,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시대라는 얘기는 단순히 정책의 합보다 큰 어떤 거란 얘기거든요. 더 커다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미국 뉴욕에서 차가운 거리에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나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극복해야 하자고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다 큰 무엇이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제 책 같은 경우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좀 오늘 그 어떤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역사적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흥미가 있을 테니까 이론적인 얘기는 좀 지나칠 정도로라도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문명적인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문명. 여기서 중요한 건 문명이라는 거고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정책이라는 측면도 있고 사회정책이라는 측면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측면도 있고
뭐 자본의 주도권이 금융자본이 갖게 됐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종합돼서 저는 신자유주의 핵심은 문명적인 프로젝트라는 거다. 여기서 이제 문명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뒀습니다. 첫 번째, 전 인류에게 예외가 없다. 전 인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다못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내가 방금 먹은 칼국수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커피를 마시고 이 현상도 문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떨어져 있는 굉장히 고상한 것 혹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삶, 지금 일상 살아가고 있는 걸 규정하는 굉장히 우리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혈관 안에 들어와 있는 무엇이라는 얘기죠. 그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즉 어떤 의도를 갖고선 바꾸려고 한 인류의 문명 자체를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막스주의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아주 좀 복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신자유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마이클 하트라는 자기 이제 제자뻘 되는 미국의 이 사람은 비교 문학자입니다. 문학 연구자인데 그 사람이랑 같이 두툼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국이라는 책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문명적인 프로젝트로 본 건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이 사람이 이제 중고하고 있었던 막스주의도 그렇고 항상 지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령 막스 같은 경우는 생산에서 바라봤죠. 공장을 주목했고 노동자를 주목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삶정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 전체에 지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조지 오웰의 1984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비관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은 단순히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삶 곳곳에서 거리에서도 벌어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커피 파는 거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집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삶 전체.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진보 좌파 세력은 국민국가 내에서 권력관계를 주로 얘기했고 그게 선거를 통해서든 혁명을 통해서든 국민국가 내에서 집권해갖고 세상을 바꾼다 이건데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이 제국 온 인류의 모든 정치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국민국가 단위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문명적인 프로젝트 실감이 되시죠?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얘기인데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는 크게 이제 동감하고 이 정도의 어떤 층위에서 신자유주의를 바라봐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찍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국민국가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시장 위계 질서를 통해서 하나의 제국적인 질서로 이미 바뀌었다. 이 사람 얘기 이미 바뀌었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국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네글이랑 달라지고요. 그래서 좀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 개의 층위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정치를 바라보자면은 세 개의 층위를 같이 바라보자. 이 사람 지금 제국이라고 얘기한 게 사실 전 지구적인 질서잖아요. 이게 이거를 맨 위에다 쓰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지구 질서. 근데 이 사람하고 달리 국민국가라는 게 이미 중요해지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국가를 함께 바라보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질서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삶정치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생활세계라는 말로 좀 포괄해보자. 그래서 요 세 층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더 뭐 추상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면은 신자유주의라는 문명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좀 대략적이나마 그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던 방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주로 얘기하다 보면은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급조한 그림이라서 무모한 데가 있는데 또 오늘 좀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파악하기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흔히 역사 교과서에서 제국주의 시대라고 나와 있는 그 시절의 세계 질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구 자본주의예요. 그 시절에는 주로 제국주의라고 표현됐던 지구 자본주의. 요 안에 국민국가들의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는 국민국가들의 세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큰 세모가 지구 자본주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세모가 국민국가들의 체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왜 삼각형이냐면은 하나의 위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네. 맨 위에 있는 시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붙은 종속된 시장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이미 19세기 말에 존재를 했다는 건데, 그 안에 국민국가들의 체계가 이렇게 조그맣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때 국민국가가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어땠죠? 1910년부터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국가가 있긴 했지만 그걸 국민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에요. 전통국가였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은 유럽,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조그맣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바깥에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세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독자적인 어떤 체계가 아니라 지구 자본주의 안에 포섭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다음 단계를 좀 그려보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러다가 1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 있는 작은 세모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왜 떨어져 나오게 됐냐? 보통선거제도가 1차 대전 이후부터 이 한정되어 있는 국민국가들 내에서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나 여성들이 막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던 보통선거제도, 모든 국민이 그 국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원리가 1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이 제한적인 국민국가들의 세계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튀어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지구 자본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도 이제는 국민국가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정당, 그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계급. 그 실제 1차 대전 끝나고 나면은 독일, 영국 이런 데서 노동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것이 튀어나오게 됐다는 거죠. 튀어나오게 됐다는 것은 뭔가 둘이 긴장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둘이 소원해지고 긴장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이 시대를 이제 잘 표현한 게 가령 이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첫 부분에 보면은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금 이제 튀어나오면서 둘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된 시기. 바로 이때 이 지구 자본주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은행가들입니다. 이제 폴라니 책에도 이제 잘 나오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만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에 이 커다란 세모, 지구 자본주의를 맨 위에서 주도하고 있던 거는
각국의 흔히 이제 고도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큰 돈을 굴리는 은행가들이었어요. 이거는 막스 책에도 은행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는데요. 막스의 자본론 3권에 보시면은 은행가들은 자본가 계급 전체의 통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자본이라는 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갖고선 공장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직접 돈을 빌려주나요? 그런 식으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항상 은행가를 매개로 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마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서로 다른 체제인데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경제적인 결정을 맨 위에서 이제 누가 했죠? 공산당의 계획기구가 했잖아요. 마치 그러한 역할을 이 지구자본주의에서 선진자본주의 중심부의 은행가 집단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치 소련 사회주의의 중앙계획기구처럼 맨 위에 있으면서 조종하는. 그러면서 이 작은 세모와 큰 세모 사이의 긴장의 중심에 이 은행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로 폭발하는 게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위기로 폭발하게 돼요. 왜냐? 이미 사람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서 노동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지금 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작은 세모가 큰 세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긴장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됐고 이 새롭게 독립한 국민국가들의 세계가 이 지구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바뀐 게 대공황 지나고 2차 대전 끝나면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가 되면서 이른바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게 등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작은 세모가 굉장히 커져요. 국민국가들의 세계가. 왜 커졌느냐? 막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도 이때 등장했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고 인도공화국이 등장했어요. 이 두 개만 등장해도 이미 20억이거든요. 국민국가들의 세계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구자본주의 질서랑 별개의 하나의 세계 질서가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브레튼 우주 체제에 의해서 오히려 기존의 지구자본주의 질서가 이 국민국가들의 세계에 이렇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끼워 맞춰졌다는 표현을 쓴 거는 폴라니의 표현인데요.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국가들의 세계가 커지면서 기존의 지구자본주의를 여기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문명적인 프로젝트인 거죠.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등장한 체제를 제가 이제 책에서는 국민 대중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생소한 그런 표현인데 사실 국민 대중이란 표현은 그람시의 용어에서 이제 따온 거고요. 이걸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복지국가입니다. 네. 복지국가고요. 최근에 이제 뉴레프트 리뷰라고 유명한 이제 좌파 잡지죠. 거기 9.15로 작년 9.15로에 볼프강 스트렉이라는 유명한 이제 독일 그 정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내용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뭐냐? 이제는 국민국가의 정부가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들을 경제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체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해서 지구 자본주의가 국민국가들의 세계에 끼워 맞춰짐으로써 브레튼 우주 체제에 의해 주로 뭘 유권자들이 요구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 그걸 보충해줄 복지 혜택.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비정규직 같은 거 말고. 그게 이제 흔히 복지국가라고 표현됐고, 저는 그렇게 해서 비로소 경제적으로 국민국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그람시를 빌어갖고 그걸 국민대중경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다 전사고요. 결국은 신자유주의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끼워 맞춰져 있었던 지구 자본주의 질서를 다시 떼놓는 겁니다. 일단 떼놓는 과정은 1970년대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와해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사실 신자유주의 운동은 더 나아가서 이제 끼워 맞춰졌던 이 지구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민국가들의 세계를 오히려 역으로 지구자본주의 질서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게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더 나아가서는 네그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지구자본주의 질서가 있고 마치 과거 고전 자본주의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국가들의 세계를 아예 여기에 다시 넣어버리는 것. 세 장에 가둬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네그리가 얘기하는 제국적인 질서가 되는 거죠. 네그리는 이미 제국적인 질서로 갔다고 보지만 저는 이런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혼란이 계속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대충 국민국가들의 세계와 지구자본주의 질서가 긴장되게 공존하면서 어설프게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그 정도 이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문명적 프로젝트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은 그걸 극복한다는 거는 그 정도의 또 다른 문명적인 프로젝트로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그림을 또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그 정도의 인류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